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부터는 이제 if의 기본적인 문법은 다 끝났고요. 응용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에서 스위치 문에서 좀 배우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어, 이 문제부터는 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답이 굉장히 더 무수하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좀 보시고 본인 스스로도 다른 방법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정수 3개를 입력받아 그중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입력값을 3, 1, 4, 네, 3개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값 중에 가장 큰 수를 하나 찾아서 그 수가 무엇인지만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3, 1, 4니까 당연히 4가 제일 큰 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출력하는 4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보시면 소스 코드를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A랑 B랑 C라는 변수에 각각 값을 하나씩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 어떤 값이 제일 큰지만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3, 1, 4가 있으면 우선 죄송합니다. 3, 1, 4가 A, B, C 이렇게 있으면 우선 A랑 B를 먼저 비교를 하고요. A랑 B를 먼저 비교하고 만약에 A랑 B 중에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하면은 이제 A가 제일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뭐랑만 비교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A랑 C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들고요. 그 다음 경우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가 A보다 클 때는 이제 또 이제 또 뭐야 B가 A보다 클 때는 이제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B랑 C를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B랑 C 중에 제일 큰 수를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서 제일 큰 수를 한번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총 조건은 A랑 B를 비교하고 A가 크면 A랑 C를 비교하는 조건. 그 다음에 A랑 B랑 비교해서 B가 더 크면 B랑 C를 비교하는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 이제 이 예제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A랑 B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가 큰지 B가 큰지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A가 크다면 그러면 이제 A는 C랑만 비교해서 C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A가 더 큰지를 좀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이 부분에서 다시 A랑 C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랑 C 중에 A가 크면 이제 max라는 변수에 A 값을 대입을 시키고요. 만약에 C가 더 크다, A가 더 크지 않고 C가 더 크다 하면은 이 max라는 변수에 C라는 값을 대입을 시킵니다. 여기서 max라는 변수는 가장 큰 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고요. 뭐, 요 max로 하셔도 되고, 뭐, 또 다른 변수를 만드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조건이 만약에 A가 크거나 뭐 C가 크면은 이 조건문 안에서 끝나겠지만, 혹시라도 B가 클 때가 있죠. B가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가 클 때는 당연히 C랑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큰 경우에는 요 else if문으로 넘어와서 B랑 C를 다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B가 C보다 크면 B가 제일 큰 값이니까 맥스 값이 B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도 크지 않고 B도 크지 않으면 제일 큰 수는 C가 되겠죠. 그래서 else에 C를 맥스 값에 대입해서 C가 제일 큰 값이라는 걸 좀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f라는 조건문 안에 또 다른 if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 if문 안에 보시면 또 다른 그 if문 조건문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건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문들을 더 중첩적으로 사용해서 조건문을 조합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조건으로 문제를 좀 푸셔야 될지 좀 그런 조건들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하시는 게 훨씬 좀 쉽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맥스 값만 프린트를 하면은 최대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예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제가 말한 게 좀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예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네, 조건문 안에 새로운 조건문을 넣어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if문 안에 if문이 존재하는 것을 다중 조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중첩 조건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첩 조건문 혹은 다중 조건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경우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3단 이내에서는 뭐 사용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한번 순서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될 텐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하나를 판단하기 위한 큰 조건을 만듭니다. 예를 네. 들어서 친구 3명이 있다고 칩시다. 친구 3명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 3명이 있어요. 근데 3명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더 롤을 잘하는지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럼 니네 둘이 먼저 해봐. A랑 B랑 먼저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긴 사람은 C랑 시합을 해서 이긴 승자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붙어서 A가 이겼으면 C랑 붙어보고 A랑 C 중에 누가 이겼는지, C가 이기면 C가 최강자, A가 이기면 A 최강자, 아니면 처음 경기에서 A랑 B랑 했을 때 B가 이겼으면 B랑 C랑 붙어서 C가 이기면 C가 최강자, B가 이기면 B가 최강자, 이렇게 되겠죠. 네. 2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값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순서도와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 첫 번째에서 거짓이냐 참이냐를 판단을 해서 네, 참이면 A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B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A가 크냐 C냐 크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B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는 B가 크냐 C가 크냐만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은 뭐 놀이공원에 갔을 때 입장료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는 30% 할인이 된다. 그 중에서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먼저 18세 미만인지를 비교를 하고 아니라면 성인요금을 내면 되고 맞다면 다시 미취학 아동 7세 미만인지 7세 이상인지를 비교하는 루틴을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이 부분을 비교하면 조금 더 세밀한 조건들을 각각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독립된 조건으로 나눌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독립된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조건식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중첩해서 표현하면 생각보다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순서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코드로 옮기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갈라서 조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혼자 해보기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정수를 하나 입력받은 다음에 80점이 넘으면 합격. 최초 합격이죠. 그 다음에 50점 넘으면 후보. 그 다음에 50보다 작으면 실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80점이 넘으면 이제 똑같이 입력 얘가 80점이면 최초 합격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50보다 작은 값 입력이 되면 실격이 출력되고 50점이 넘고 80점보다 낮으면 후보라는 거 최초 후보라는 게 출력되는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뭐 요거에 대해서 뭐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예제 2번과, 아니, 죄송합니다. 3번과 네. 4번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if, else 구문을 통해서 if, else를 사용하셔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방금 전에 배운 형태로 if 하고 그 안에 if, else로 구분을 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얘는 한 6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을 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예제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면 얘는 순식간에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셔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에 맞춰서 잘 정답이 나왔는데 DCU 코드에는 뭐 틀렸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내가 만든 조건이 맞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계속 정답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힌트는 여기까지 네. 주도록 하고요. 이제 5번 문제인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 연산자, 정수를 순서대로 입력한 다음에 세 문제 남았을걸요? 세 문제예요? 네. 맞네요. 예, 정수, 연산자, 정수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죄송합니다. 자꾸 틀리네요. 정수, 연산자, 정수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정수랑 그 다음에 연산자랑 정수를 입력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출력은 앞서 입력한 이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값만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나눗셈, 곱셈,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연산자에 따라서 이 두 수의 연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구분하는 조건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문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 정수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정수형 변수 두 개를 A랑 B를 정수형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이제 문자형 캐릭터 변수형 문자 죄송합니다. 문자형 정수 변수를 이제 ch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의 A랑 B의 값을 각각 입력을 받는데요. 그 사이에 이 문자 연산자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scanf에 모두 정수형 변수는 %D로 하지만 문자형 변수는 이제 %C로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문자형 변수를 받을 때 이 사이에 공백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네. 자, 스캔F에서 문자를 입력받고자 할 때 %C 앞에 하나의 공백 문자를 삽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입력 예를 보시면 여기에 숫자 4와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2라는 숫자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스 코드에서 보시면 먼저 A라는 변수에 정수 하나를 입력받았는데 그러면 4의 값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입력한 값이 바로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스페이스는 숫자 4와 그 다음에 입력하는 슬래시가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걸 구분하기 네. 위해서 사용하는 스페이스죠. 혹은 여기에 스페이스를 썼을 수도 있고 탭을 썼을 수도 있고 엔터를 썼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로 각각의 값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때 이 스페이스의 값이 ch라고 하는 변수의 문자형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값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값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스페이스바 혹은 탭 혹은 엔터의 값을 무력화해 주기 위해서 앞에 공백 문자 하나를 넣어주고
어떤 공백 문자가 들어오면 그거는 내가 의도한 공백 문자야 라고 컴퓨터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이 슬래시가 실제 입력되는 값이구나라고 판단해서 %c로 읽어드리고 그 %c의 값이 c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scanf에서 %c, 즉 캐릭터형의 그러한 문자형의 값을 입력받을 때에는 가능하면 %c 앞에 공백 문자를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ch라는 변수는 이제 문자형 변수인데 문자형 변수 하나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해 공간도 자체도 하나의 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가 그냥 이대로 그대로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 이 문자는 아예 생략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띄어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공백이다라는 걸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문자를 입력받도록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띄어쓰기 안 하시면은 이제 문자 제대로 입력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이제 ch 변수에 이 기호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호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곱셈인지 나눗셈인지만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if문으로 구분을 할 건데 보시면 이제 ch가 플러스랑 같은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ch는 하고 작은 따옴표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h라는 그 문자형 변수에 어떤 문자를 입력할 때는 항상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를 하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ch라는 변수는 문자 하나만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은 따옴표 쓰셔야 된다는 거 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h가 플러스라는 문자랑 같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비교할 때는 이 ch라는 변수가 문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정수 형태를 변경해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상으로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고 있지만 이 컴퓨터상에서는 이 문자를 어떤 정수의 형태, 숫자로 변환을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h라는 변수, 캐릭터형 변수랑 이 플러스라는 캐릭터형 문자 두 개가 모두 정수로 비교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라는 관계연산자로 비교가 된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수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나중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이 ch라는 그 변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곱셈인지 나눗셈인지를 if랑 else if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당연히 플러스 연산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 연산, 곱셈 때는 곱셈 연산, 나눗셈 때는 나눗셈 연산을 하시고 똑같이 출력할 때도 이렇게 %D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곱셈은 이 입력받은 A랑 B의 값이 다 정수이기 때문에 결과가 정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눗셈이죠. 똑같은 정수랑 나누기를 해도 정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A 나누기 B를 그냥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반영이 되냐 하면 A는 정수이고 B도 정수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해버리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뭐 4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죠? 0. 뭐가 나오죠? 0.5인가요? 네. 네, 0.5가 나오죠. 네, 그래서 0.5가 나오는데 이게 실수예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형 두 개를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결과도 정수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수점 뒷자리는 다 제거가 되고 그냥 0이 반환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이제 우리 이 장에서는 이 강제적 형 변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이 변수 둘 중에 변수 하나를 실수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가로를 하고요. 가로하고 플루트 써주시고 가로 닫으면은 이 A라는 변수를 강제적으로 명시적으로 형태를 실수형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A라는 변수가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실수와 정수 나누기를 하면 무조건 실수에 대한 값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 나누기 4를 하면 0.5가 그대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형 변환을 한 다음에 %f로 이렇게 결과를 반환하면 실수를 그냥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강제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자동형 변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변환으로 이제 묵시적 형 변환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죠. 예, 우리가 정수형으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의 대입값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수의 값이 그냥 대입되는 변수의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자동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강의 자료에서 자동형 변환의 예제로 들은 게 저는 썩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제는 네.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블 A 이퀄 3이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정수를 더블형에 집어넣으면 3.0으로 변환되는 걸 자동형 변환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실 자동형 변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4평 내지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다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24평 아파트로 딱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들어가고도 남겠죠. 사실 버릴 것도 없고 그대로 다 옮긴 다음에 이제 새로 어떤 가구를 장만할까. 이사할 때 기쁘겠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하겠죠. 즉 적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어떠한 데이터의 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자동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30평형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10평형 미투룸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라고 칩시다. 우선 30평에 들어있던 그 수많은 가구와 가전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걸 다 들어가면 잘 공간도 없고 앉을 공간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컴퓨터를 버린다거나 냉장고를 버린다거나 무언가 가구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듯 강제형 변화는 데이터 3.14를 인트형 변수 A에다 넣기 위해서 0.14의 값을 버리고 표현을 네. 해야 되는데, 이때 안전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int 가로 닫고 3.14 하면 3.14의 값을 정수형으로 강제로 변환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해서 가로 안에 변경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적어주면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형 변환이라고 하고, 가로 안에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가능하다. 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컴파일 당시에 워닝이 발생합니다.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의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데이터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컴파일할 때 그런 짜잘한 안내 메시지 나오는 게 싫어, 좀 완벽한 코드를 구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명시적으로 형 변환들을 딱딱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강제 형 변환과 자동 형 변환에 대해서 우선 알아봤고요. 지금 소스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는 플러스에 대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if문을 통해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차례대로 비교를 해보고 이 가감 승산 4개의 기호 모두 아닌 경우에 else문을 통해서 연산 기호가 잘못됐어요. 다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안내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형의 변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와 동일하게 숫자와 동일하게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모두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문자들이 조합된 어떠한 문장들을 비교할 때에는 지금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비교 전용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함수 파트 혹은 문자열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혼자 해보기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해보기는 정수를 입력하면 메뉴판의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과 가격을 출력하는 자판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0번을 이용하면 종료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0 콜라고요. 콜라는 800원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이다 700원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환타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어,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1번 입력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되죠? 콜라 800원이 나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해야 될 거는 이 방금 전에는 지금 뭐 그 문자를 입력받았지만 지금은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죠. 숫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문자로 인식해서 구분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되고요. 뭐 힌트를 뭐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네.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네, 1번부터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리고 0번을 비교를 하면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는데 만약에 나는 0번부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종료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메인 함수를 종료하는 명령어는 return zero입니다. 따라서 네. 0이 입력되면 return zero를 호출하면 네,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앞에서 작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 else, if 구문을 잘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진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1, 네. 2, 3번만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0번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문제가 되게 열린 문제라 뭐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예제 6번인데요.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문도 if문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예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문제와 같이 정수, 연산자, 정수를 순서대로 입력받은 다음에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단지 이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if문이랑 뭐가 다른지만 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뭐 입력하는 거 다 똑같죠. 똑같고 이 부분이 if문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이 if 대신에 스위치라는 게 들어왔죠. 예, 스위치라는 게 들어오고 스위치에는 그냥 문자 하나만 변수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고 그 블록 안에 이제 케이스문 케이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들이 존재하죠. 콜론들도 존재하고 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브레이크문도 있고요. 예, 새로운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시는 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스위치 문 안에 이 블록 안에는 이렇게 케이스문들이 쫙 있는데 이 케이스문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위치 가로 CH라는 변수 있죠. 예, CH라는 변수랑 이 케이스문에 있는 요 문자들이랑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CH라는 문자가 CH라는 변수의 문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를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CH라는 여기 변수 안에 뭐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CH라는 변수가 마이너스네. 케이스 첫 번째는 플러스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 보니까 마이너스구나. 그럼 이 CH라는 변수의 케이스가 마이너스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케이스 안에 있는 요 명령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A 나누기 B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문들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작성이 되는데 이 브레이크의 의미가 뭐냐면 케이스문은 조금 특이하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브레이크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없으면은 만약에 내가 CH에 연산자가 마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 마이너스가 실행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이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문이 여기 블록이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블록들도 계속 실행을 합니다.
여기 그다음 이 지금 프린트 문 밑에 바로 케이스 곱셈이 있죠. 예, 곱하기 밑에 이 프린트가 또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역할은 뭐냐면 만약 이 브레이크 문이 동작이 되면은 이 스위치 문을 그냥 종료하라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뭐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스위치 문은 계속해서 다음 명령문들을 순차적으로 쭉 실행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 문 안에는 꼭 어떤 케이스 문 블록이 끝나려면 브레이크 명령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좀 잘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추가적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요 디폴트라는 게 있네요. 예, 디폴트라는 거는 이 위에 케이스에 다 매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 디폴트라는 거를 실행시켜라 이런 뜻이고, 디폴트가 기본이잖아요. 예, 기본 값을 실행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케이스 문에 다 매칭이 안 되면은 이 디폴트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는 간단해요. 그냥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변수랑 케이스 문이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칭이 되는 케이스 문의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그 다음 명령어도 계속 실행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 꼭 종료를 하려면 브레이크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뭐 저는 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닌텐도 스위치가 떠오를 수도 있을 네. 거고 전등 스위치가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즉 여러 개의 버튼 중에 하나의 스위치를 눌러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게 하는 뭐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스에서는 저 케이스에서는 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 경우에는, 저 경우에는, 즉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온 변수의 값이 이러한 값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위치를 통해 들어온 변수의 값이 문자형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걸리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출력해라, 실행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문을 만났어요. 그럼 브레이크는 우리가 지난주에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즉 브레이크는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 스위치 케이스 문 전체에서 실행을 중단하고 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브레이크 문은 다른 데에서도 쓰입니다.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작은 블럭을 빠져나가라 라는 의미고요. 앞에 이 소스 코드에서 보시면 현재 이 브레이크 문이 있는 곳에 가장 작은 블럭은 바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의 이 블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 케이스, 빨간색 박스로 칠해져 있는 얘를 빠져나오게 된다. 따라서 다른 케이스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문장들만 실행하고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입력이 아닌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어떠한 코드가 필요한데, 그러한 코드들은 바로 디폴트라고 하는 곳에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 같은 거 게임을 하실 때 지금 이 각각의 케이스 Q, W, E, R이 버튼을 누르는 케이스, 근데 아무것도 안 눌렀어. 그러면 그 캐릭터는 아무런 기능도 안 하나요? 바로 패시브 스킬이 동작을 하겠죠. 바로 이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바로 패시브 스킬을 동작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떠한 입력이 없어도 얘가 동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입력으로 받은 해당 변수의 값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면 디폴트를 실행하고 빠져나가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케이스와 디폴트 다음에 있는 저 점 두 개짜리,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명령문을 입력을 했을 때는 세미콜론을 써서 마치 문장의 마침표처럼 사용을 했는데 걔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세미콜론은 점과
콤마로 구성된 기호라면 얘는 점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얘를 우리는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COLON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 기호의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콜론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을 할 테니까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혼자 해보기를 해볼 건데요. 문제는 1에서 12 사이에 정수를 입력받아서 평년의 경우 입력받은 월의 날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 문제인데 그냥 1에서 12 사이의 정수는 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2월, 3월이고요. 그 다음에 평년 같은 경우에는 윤년이 아닌 연이죠. 윤년에는 뭐가 변하죠? 네, 윤년에는 2월의 날수가 네. 달라지죠. 하루 네. 증가하죠. 그래서 그 윤년이 아닌 평년의 경우에 그 월의 날수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3월, 뭐 1월을 입력하면 31일, 뭐 2월을 입력하면 28일 이런 식으로 이 날수가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뭐 스위치문을 배웠으니까 스위치문으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힌트를 드릴까요? 네,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우선은 매더리 여러분들이 날짜가 31일이고 30일이고 28일인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날짜 계산법을 주목으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주목에 튀어나온 부분부터 1월, 들어간 부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다시 거기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러면 튀어나온 부분은 다 31일이다. 들어간 부분은 28일 또는 30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계산을 했었어요. 뭐 그래서 어떤 날이 31일이고 어떤 날이 28일이고 어떤 달이 30일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각각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변수 하나를 선언한 다음에 몇 월인지 입력을 받고 그 값을 통해서 스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당연히 스위치 케이스문의 예제에 대한 혼자 해보기니까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통해서 스위치하고 아마 뭐 months가 됐던 a가 됐던 m이 됐던 어떤 변수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뭐 1, 3, 5, 7, 8, 10, 12는 31일이니까 케이스 1, 케이스 3 이렇게 하고 day는 31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사전에 변수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날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각각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케이스를 합쳐서 브레이크를 안 쓰고 얘네들을 한 번에 처리해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 한번 살짝 검색만 해보셔도 되게 다양한 케이스의 소스코드를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5주차 정도 됐으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짰는지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동일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코딩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지금 제 마음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학생들 마음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너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6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7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정수의 값이 1이면 100을 출력하고 아니면 20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if문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정수 입력받은 다음에 그 값이 1이면 100을 출력하는 거고요. 아니면 200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하고 뭐 어떤 값이 는하고 100이면 뭐요? 1이면 죄송합니다. 1이면 100을 출력하고요. 아니면 뭐 200을 출력하는 이렇게 if문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배울 거는 요 사망 조건 연산자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워낙 쉽기 때문에 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 사망 조건 연산자는 아까 우리가 if문으로 작성한 요런 그 조건문을 좀 더 이제 축약해서 간단하게 이제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앞에 연산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정수가 하나 들어가고 콜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정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이 앞에 그 연산자의 결과가 참이면 요 물음표 뒤에 있는 이 값이 그 반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 이 콜론 뒤에 있는 요 200이라는 요 값이 반환이 되는 그런 조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num의 값을 num1의 값을 제가 1이라고 입력할게요. 1이라고 입력하면 이 num이 1이랑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0이라는 이 수가 정수가 이 num2라는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2를 입력하면은 2랑 1이랑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이라는 정수가 num2에 이렇게 대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특정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변수에 대입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이 사망 조건 연산자고요. 이 조건 자체가 if으로 쓰는 거를 그냥 추격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쓰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회사를 가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쓰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걸 써도 된다는 것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조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짧아지잖아요. 네. 네. 타이핑해야 되는 글자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수식을 보시면 우선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연산 시기 true냐 false냐를 판단하는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전체의 값이 0이면 뒤에 나오는 값이 이 전체 수식의 대표값이 되고,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얘가 0이 아닌 값, 즉 true라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값이 이 전체 연산식의 대표값이 되는 어떤 일종의 조건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if, else 구문으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여러 행에 걸쳐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 때문에 간단하게 어떠한 변수에 대입을 한다거나 printf 문 안에서 간단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경우에 연산이 바뀌는 경우, 음수일 때는 빼주고 양수일 때는 더해서 절대값을 취하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 줄 때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얘를 복잡하게 막 printf 문이랑 엮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변수 여러 개가 엮인다거나 조건식이 2중, 3중으로 늘어난다거나 AND, OR 조건 붙고 이런다거나 한다면 웬만한 프로그래머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if, else 구문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콜론이라는 문장 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서 이 콜론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사망 조건 연산자는 보통 물음표와 콜론 이렇게만 쓰면 얘는 사망 조건 연산자를 뜻하는구나. 이 두 개가 동시에 한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음표가 쓰이는 것도 얘밖에 없어요. C 언어에서.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물음표가 들어가면 물음표 앞은 조건식, 그 다음에 콜론으로 분명히 두 개의 값을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도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쓰면 되게 축약돼서 쓸 수 있지만 이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논리적인 연산에 대해서 좀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좀 크리티컬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쓰는 거를 많이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간단한 조건에서만 이 사망 조건 연산을 많이 쓰시면 좋겠고요. 좀 복잡한 연산을 할 때는 최대한 배제를 해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이품으로 아까 제가 한번 바꿔봤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이품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예, 이걸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한번 들여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회복인데요.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값이 0보다 크면 정수를 그대로 출력하고 0보다 작으면 음수를 제거해서 양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일단 하나 입력받고요. 입력값이 0보다 크면 정수를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3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당연히 이 혼자 회복에는 사망 조건 연산자에 귀속되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가능하다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쓰시는 게 좋고요. 아, 난 사망 조건 연산자가 나랑 안 맞아. 라고 한다면 뭐 이 부분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뭐 입력받은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 아니면 x 이게 사실 다예요. 그럼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만 고민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답 다 가르쳐 드린 겁니다. 네. 예, 빨리 지워야 끝입니다.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실습은 총 4개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나씩 좀 힌트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임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힌트가 입력받은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생기면 홀수,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2로 나눈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가 생기면 홀수인 거죠. 2로 나눈 나머지가 없으면 당연히 다 2로 나눠지는 거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그 연산자에 대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고요. 아니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을 쓸 때 그냥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는 짝수고 아니면 그냥 홀수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힌트 줬으면 저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if랑 else만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입력으로 월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사용해서 분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월이 1분기인지 2분기인지 3분기인지 4분기인지를 알아내시면 되는 건데 보통 보면 1에서 3월이 1분기고요. 4, 6월이 2분기, 7, 9월이 3분기,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이 4분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if문, else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스위치 케이스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뭐 어떤 조건을 하냐에 따라 뭐 문제가 많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 네, 힌트라기보다는 제가 챌린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음, 자, 이 문제는 if else 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네. 사망 조건 연산자를 쓰셔도 좋습니다. 단 나는 나 코딩 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어떤 조건문도 쓰지 말고 풀어보세요. if 문도 쓰지 말고 스위치 케이스 문도 쓰지 말고 사망 조건 연산자도 쓰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면 꽤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네. 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1 빼고 나머지 연산자 쓰고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아유, 너무 풀어보시라 그래놓고선 다 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게 네. 연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고민을 네네네. 좀 해야 이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과제 3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조교분들이나 교수님께서 이렇게 챌린지를 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실습할 때
이게 전공자들은 자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실습하실 때 너무 다들 쉽게 푸신다 하면은 이렇게 도전 과제도 하나씩 줍니다. 왜냐면 더 어렵게 풀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습 시간에 다 풀었다고 해서 좀 빨리 가려고 다 풀었다고 막 손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천천히 푸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면 심심함을 어필하세요. 다 했는데 집에 네. 가기 싫어요라고 하면은 문제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내주기도 하고, 요거 이렇게 한번 바꿔서도 풀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라는 걸 조교나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줄 테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테니까, 네. 네. 잘 어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세부망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입력받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활용해서 간단한 사진 영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이것도 뭐 사진 영상을 계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힌트를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앞에 이미 우리가 요거 네. 비슷한 예제를 해봤는데, 뭐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나머지 연산자가 추가됐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자가 추가됐다는 의미는 저 나눗셈은 실수 연산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 중에 네, 전위법, 후위법, 중위법 뭐 이렇게 해서 연산자의 위치를 다르게 놓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과냐 문과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수학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제가 고등 수학을 배웠을 때랑 여러분들의 고등 수학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 과정은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수식 표현 방법은 중위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피연산자, 피연산자, 연산자를 놓는 후위 연산자 표기법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번 처리를 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중위 표기법으로 작성한 연산식이 들어오더라도 컴파일러에서 후위 표기법으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처리 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계산기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에 코드를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를 입력받아서 윤년인지 평년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년과 평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윤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이 조금 평년이랑 다르죠. 예, 그거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윤년인지에 대한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힌트에 나눠져 있는데 입력 연도 값이 4로 나눠 떨어지면 6년이고요.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이건 또 6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요 400으로 나눠졌을 때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 떨어졌을 때는 이제 6년이 아니지만 100으로 나눠 떨어지더라도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이거는 6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뭐 잘 조합을 하시면 되겠죠. 예. 뭐 별다른 힌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4로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6년이고요. 100으로 나눠 떨어지되 100으로 나눠 떨어질 때 6년이 아니지만 그 중에 400으로 또 나눠 떨어지면 6년이라는 거. 예, 그거만 잘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난이도가 꽤 돼요. 그렇죠. if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최상의 난이도고요. 최하 난이도는 if문 4개 정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선 먼저 힌트를 살짝 드리면, 네, 4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비교를 그렇죠. 하고, 네,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비교를 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네. 만약에 네,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비교를 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윤년인지 아닌지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네. 시퀀스는 이거고요. 제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면 되네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처리 방법인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역순으로
사실 얘가 가장 작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400부터 처리하고 아니라면 100을 처리하고 아니라면 4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이 조합들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조건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들을 조합하면 하나의 조건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윤년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코드가 그냥 바로 떠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툭 검색을 뒤로 미루세요. 최소한 5분에서 10분만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고 기억에 또 남을 거예요. 네. 근데 고민 없이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되네 따다다다닥 그러면 분명히 시험에서 이 문제 틀릴 겁니다. 네. 제가 대개의 경우에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중에서 윤년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적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간단한 건 조건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네. 하는 건데 처음에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도만 교수님 설명드렸던 요 부분 있죠. 예,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번째로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네. 아까 예제에서 제일 큰 수를 찾는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문제예요. 이것도 앞서 윤년 계산한 것 같이 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힌트를 한번 드려주실래요? 네. 얘 힌트는 정말 간단한 게 앞에서 제일 큰 수를 찾는 변수 3개에서 제일 큰 수를 찾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부등호 기호만 이리저리 바꿔보시면 해결됩니다. 음, 네. 그리고 변수는 당연히 맥스가 아니라 뭐 미드 뭐 이런 변수를 그렇죠. 쓰는 게 더 좋겠죠. 네.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제 소스 코드를 보고 네.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네. 비교 연산자를 바꿔보면 언젠간 얻어 걸릴 겁니다. 네.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if문을 쓰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그럼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과제가 5개라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과거의 장보다는 과제가 조금 많죠. 네. 그리고 대신에 이번 주는 실습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충분히 저희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정도의 과제가 계속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조건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뭐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실습 시간에 교수님이나 조교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